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알게 되니? 예, 한글학회에 오랜 전통으로 그 시민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그 훈민정음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뒤에다가 이야기란 말을 붙여가지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소통이 잘 되고 오늘의 강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순서는 그 2번부터가 좀 본론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1번에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걸 특별히 넣어가지고 좀 더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없습니다만 제가 그 사이에 이거 한 2달 전에 제출했는데 그 사이에 좀 고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쇄물에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어는 말이고 한글은 글이고 우리 말과 글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종이 위에 적힌 거는 글이고 뭐 테이프나 혹은 우리 서로 주고받는 건 다 말이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에는 내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다. 여권에 내 이름 영어로 뭐지? 여권에 적혀 있잖아. 그렇죠? 여권에 내 이름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영어로. 로마자. 네, 로마자. 글자가 적혀 있을 뿐이지, 그 영어 아니죠? 네, 영어가 아니고 영어 글자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다 넘어가고 뭐, 그게 그거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냥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영어가 아니고 최소한 영문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사실 영문자 말은 자기들이 한 몇 년 썼겠나? 한 1000년 정도 썼겠죠. 로마 사람들한테 빌려 쓴 거죠. 1000년 빌려 쓴다고 사실은 영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로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데 영문자가 아니고 사실은 로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도 특히 그 문자 면에서 로마자를 빌려서 쓰는 거죠. 자기 문자 없습니다. 자기 문자 있는 민족 또는 언어 별로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좀 독특한 존재죠. 우리가 만든 문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자로 적혀 있다. 그 말씀이죠. 뭐 그게 그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또 몽골에 자주 요즘 여행 다니시는데 몽골에 갔더니 간판이 전부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하나도 못 읽겠대. 그렇죠? 몽골에 가신 경험 있으시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뭡니까? 러시아어로 적힌 겁니까? 키릴 문자. 예. 키릴 문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키릴 문자 또는 뭐 러시아자로 적혀 있는 거죠. 러시아어가 아니죠.
글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터키어를 생각해 보세요. 터키어가 다 로마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전혀 로마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터키 말이죠. 말하고 글자는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자기들 꾸불꾸불 쓰는 몽골자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외교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러시아 문자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러시아 문자라고 통상 칭하지만은 학술적 용어는 키릴 문자 또는 시릴 문자. 키릴을 또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릴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문자를 사용하는데 러시아어가 아니고 최소한 러시아 문자지 아니면 키릴 문자지 그 정도는 얘기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자에 약간의 소양이라도 있다 소리를 듣지 러시아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기 이제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면 나올 수 있는 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은 그 우수성으로 인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 우리한테 많이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개나 있습니다. 현재 세계기록유산이 한국 것만 해서 20개가 있는데 자 여기 이 문장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글 군민정. 그렇죠. 아유 이번에 들어오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 강의가 너무 쉬울지 모르겠는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훈민정음, 해례본. 그렇죠.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거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증. 테이프가 있거나 돌이 있거나 무슨 종이가 있거나 뭐 그렇게 있어야 그게 세계기록유산이 되지. 글자는 이게 물론 종이 위에 적힐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좀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글은 정말 우수해. 세계기록유산이거든. 그러니까 세계기록유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인데 물론 한글이 훌륭하지 않았다면은 세계기록유산 안 됐겠죠. 뭐 아무렇게나 적은 거 다 주는 거 아니니까. 한글이 훌륭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지만 한글 그 자체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이거는 2024년에 한글날 총리 축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글날 기념 경축사에서 한글이 AI 시대 세계인의 언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자가 되도록이죠. 예. 이제 이거 분명히 총리실에서나 뭐 아니면 문화체육부에서나 써줬을 텐데 그 사람도 머릿속에 혼동이 되어 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글하고 한국어 다른 거 알지. 근데 이거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글자와 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대로 바로해야 되겠다. 인터넷 돌아다녀 보시면요. 제가 장담하건데 한 60, 70%는 한글하고 한국하고 막 혼동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훈민정음 창제 때의 주변 상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 훈민정음 반포는 1446년, 3년의 시험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종이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용병 청가를 지어본다거나 막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 창제 시기는 1443년, 반포 시기는 그보다 3년 뒤인 1446년 그렇게 됐는데 훈민정음 창제 때의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인데 이제는 우선 이해하시고 넘어갈 점이 훈민정음이라는 말 자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스스로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의 언해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글자 이름도 되는데 4자짜리 글자가 좀 버거우니까 정음이라고 줄여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문이라는 말을 되게 다 많이 썼습니다. 음문. 네. 그 다음에 반절,
반절은 이거 중국 그 성문학의 이론인 용어인데요. 발음보를 표시하는 글자 이런 뜻입니다. 반절은. 네. 그 다음에 아침글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아침글이라는 거는 아침에 다 배울 수 있다. 너무 쉽다. 아침글. 그 다음에 1910년대 들어가서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것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쓰고, 그 다음에 한글지가 한글학회는 아니죠. 조선어학회가 생기고, 거기서 한글이라는 학술지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글이라는 말이 이제 다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막연히 훈민정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문자, 글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할 때 저게 책을 말하는 거야, 글자를 말하는 거야, 조금 구별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분은 머릿속에는 다 구별되어 있으니까 막 얘기하지만 틀릴 수가 있죠. 책 이름으로서 훈민정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70호이고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된 그 책 이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과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전후 사정 이야기들 좀 이야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의 번호고 해례 번호고 어떻게 다르나요? 예, 해례본은 처음 나왔을 때 모르는 글자를 아는 글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본입니다. 물론 한문본이라고 해도 그 얘들이 막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문 문장 속에 훈민정음 글자가 들어있는 한문책이고, 이제 언해본은 아까 한글의 다른 이름이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으로 풀이했다. 그래서 언해본. 지금 말하면 번역본이죠? 네, 번역본. 근데 우리가 한국어하고 한글 지금 개념을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국어 할 때는 이게 한국어는 뭐냐, 한글은 뭐예요? 국어 할 때는 완벽하게 한국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적는 글자는 한글입니다. 공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어 하면은 그거는 저기 한국말, 말씀 어자죠. 그 다음에 한글은 그 국어를 적는 수단으로서의 글자, 그게 한글이죠. 예. 같은 거잖아요. 우리 소리 한다고 글자 같이. 예. 소리하고 글자는 그 원래 완전 별개의 것인데 사실 글자는 이게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원시 시대에 한 10만 년 전부터 말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3,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96,500년 동안 글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아들에게, 손자에게 말이 이어져 와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말이 있다. 사람은 말밖에 없다. 근데 기원전 3,500년 전에 수메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사람들이 이 진흙에다가 막 무슨 표시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류가 최초로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말에 필요에 따라서 글자가 붙는 거죠. 한국어 이게 뭐 5,000년 동안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세종대왕 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는 한자밖에 없었죠. 한자로 겨우겨우 쓰는 거예요. 잘 맞지도 않고 뜻도 잘 안 통해요. 그래 한자로 쓰다가 지금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주자.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글자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원과 생성이 다른 건 아시겠죠? 한국말은 원래 있었고 이 글자가 이제 1443년에 생겨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적기 시작한 글자 이름이 훈민정음이다가 언문이 됐다가 이제 한글이 된. 예. 그러면 이제 차이가 혹시 분명해지십니까? 그거 1943년 그 이전부터는 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까? 아, 말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제 말하고 오늘 말이 좀 다릅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어릴 때 내가 하던 말 또 부모님에게 듣던 말 지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요즘 세대에서 더 빨리 나니까. 언어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적절히 그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자가 없는 언어가 있고, 예. 중국 사람들은 뭐 그 옛날부터 중국은 저기 그 뭐야 금성문 같은 거, 그 뭡니까 그 등에 있던 그 글자, 갑골문. 네, 갑골문 그런 것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중국 글자 빌려 와가지고 쓰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했을 때 세종대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쉬운 우주 특급의 그 특허를 하나 개발해 버린 거죠. 그게 한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본, 뭐 영어본, 한국말, 틀린말이죠. 국문본, 영문본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죠. 네. 국문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훈민정음으로 치면은 한문본과 이제 은혜본이라고 하는데 한문본과 한글본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어느 글자를 썼느냐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말은 뭐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해례본하고 원해본은 내용은 똑같습니까? 그 해례본의 앞에 세종대왕의 그 저기 서문 부분하고 예의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원해본은 그것만 번역했습니다. 네, 원해본 그것만 번역했고 정작 이 해례에 해당하는 거는 해례본에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일부만 번역한 게 은혜본. 해례본은 완전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부분은 하여튼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문은 똑같고요. 이제 해례본에는 번역이 없고 원해본에는 번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딱 맞는 번역이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건 1459년 거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1446년 거고. 이 책들이 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다 일찍 제대로 나와도 사라져버리고 없으면은 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대부분 다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한 뭐 몇십 년마다 하나씩 좀 특이한 게 나와가지고, 와, 드디어 이 책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왜냐? 이 땅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전쟁 하면 불타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나마 그렇게, 다행히 문헌들이 이렇게 책에 뭐가 출판됐다라고 했는데, 없었는데, 나중에 어디 하나 발견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전혀 제목만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할 만큼 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서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책의 유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질문을 통해서 그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 동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자면 뭐 세종대왕이 어떤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 기억자를 만들었다 뭐 그런 식의 과정이 없고요. 우리 기록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선왕조실록 1443년 12월 제일 마지막 주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딱 나와요. 완성되었어? 완성되었으면 그 전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찾지만은 동기는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생각에서 지었겠는가? 그렇죠. 동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거저거 문헌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동기일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동기를. 그 진주 지방에서 살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그 천륜의 죄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세종 임금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나의 덕이 부족했다.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종 임금은 이걸 일벌백계로 그냥 잘못했으면 그쪽에 뭐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하겠죠. 아마 그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위에다가 세종대왕은 이거는 이 백성을 계몽을 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은 이 정말 살인이나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교육하자, 계몽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안구일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443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민정음을 지었고요. 근데 훈민정음 앞에 친제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친이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되옵니다. 반대가 반드시 있었겠죠.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채말리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하들 다 모아놓고 토론회를 열죠. 그런 과정. 그러고는 3년이 지난 뒤에 훈민정음을 드디어 반포, 이 나라에 모든 국민이 알도록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 나온 책이 훈민정음 대례본 책이죠. 네. 그리고 근데 세종임금은 이 삼강행실도를 번역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삼강행실도는 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못 읽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번역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 번역은 본인들은 못하고 그 세종의 증손자인 성종 때 비로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동기라면은 여기 삼강행실도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삼강행실도라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삼강행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강행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자를 왜 붙였느냐? 여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도자가 그림 도자죠. 네, 그림을 붙였습니다. 삼강행실도. 근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우선 저게 삼강행실도는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죠. 한문으로 지었습니다. 한문으로 지을 수밖에 없죠. 아는 글자가 한문밖에 없는데 한문으로 지었죠. 네. 이두로 지었다? 이두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두로 지었다가는 이제 이게 공문서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으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도 그런 전통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붙여가지고 옆에 이해를 쉽게 하는 그런 그림을 붙였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한 층, 두 층, 세 층, 요거 한 개 있으면 요건 4층이 혹시라고요. 4층이거나 여기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이루고 있거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에 한 3층에서 6층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사에서도 이 그림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래요. 그림은 어떻게 그렸으며 사람들이 복장은 어떠며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조선에서 그리면 역시 조선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림만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글자만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을 붙여줬다 하는 내용이죠. 그만큼 배려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종임금이 이게 출판 보고를 받았어요. 자, 저기 상감마마 책이 됐습니다. 가져와 보라. 보니까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장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볼게요.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였는데 그리고 삼강행실이라고 했다. 삼강행실 하기도 하고 삼강행실 도라고 하기도 하죠. 자, 세종임금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세종임금이 내린 글입니다.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염집 부녀들까지도 세종임금은 이 삼강행실도라는 것은 충신, 효자, 연려 그 3가지입니다. 삼강이 이게 뭐냐면은 이 효자가 되려면 그 동네 뛰노는 애들부터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연려가 되려면 여염집 부녀자들이 있다 읽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못 읽겠죠. 그래서 탄식을 뭐냐면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이때 우리 문헌에 나오는 문자라는 것은 다 중국 한자를 얘기합니다. 한자가 문자고 진서고 뭐 화문이고 뭐 어쨌든 그 한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세종임금 머릿속에 뭐가 휙 스쳐갔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자는 아무리 써서 가르쳐도 안 된다.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까요. 조금 전에 여기 앙구일구라는 걸 살짝 넘어갔는데요. 앙구일구. 지금 그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앞에 가도 이게 솥같이 된 그 태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앙구일구인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시간을 자축인묘 진사로 시간을 재거든요. 자축인묘 진사 한자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임금은 이거 그러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라. 쥐그림, 소그림, 호랑이 그림 딱딱딱 그렸어요. 네. 그 그린 게 지금 현재 원 물건은 하나도 없고요. 종로 3가 쪽에 그 시험 제작해가지고 동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가서 찍어가지고 제 책에다 찍어놨는데 이런 배려를 한 거죠.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런 효행이나 이런 걸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때가 1434년이죠. 이때 세종임금께서 이제 암만 그림 붙여줘도 안 된다.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만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록에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실록에는 딱 요걸로부터 9년 뒤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동기라고 보는 거죠. 동기.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상강행실도를 만들고 세종임금이 내린 그 글, 세종임금이 내린 글을 임금이 내린 글 중에 교육을 위해서 내는 글을 교서라고 합니다. 교서를 내서 이게 이제 세종임금으로 하여금 글자를 만드는데 시작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사실은 뭐 이 글자가 아니라도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그런 동기는 뭐 이른바 애민정신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제가 그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뭐 한문이 어렵다지만 여러분들 연배가 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제가 벌써 3번 얘기했죠. 이달에 여기 상자 앞에 하나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는 상자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그냥 존경하기 때문에 위에 붙여서 못 쓰고 한 칸을 띄우거나 좀 더 존경하면 어떻게 한 행이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행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록이고 하니까 여기도 상자요 하나 비어있네요. 다 임금님 상자예요. 자, 상 친이 지었다. 굳이 친제라고 왜 강조했을까? 그 다음에 언문, 훈민정음이라고 해놓고 왜 언문이야? 언문 28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록에는 언문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제일 끝에 4글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당대 세종임금의 세종실록은 보통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나오죠. 그래서 당대 이렇게 기록을 기록관들이 쪽지를 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통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실록을 만드는데 아마 당대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좀 한가하게 회장이 불경한 생각 아닌가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이 3년 동안에 한 번도 훈민정음이란 말을 안 쓰고 계속 언문이란 말을 썼어요. 그랬으면은 앞뒤가 맞추려면 뭐 거기다가 좀 넣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요것만 딱 집어넣었는데 아마 정인지가 집어넣은 게 아닌가. 정인지는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정인지가 5대 왕을 모신 정승입니다. 정인지가 바로 이쪽에 이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43년에 이런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달 반 뒤에 44년 2월 한겨울입니다. 다들 추울 때입니다. 추워도 관청에는 오고 하니까 이 최만리가 6명의 신하, 그러니까 7명이 합해가지고 7명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중국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랑캐처럼 이상한 글자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몽골, 서하, 여진, 일본, 서번은 티벳입니다. 서번. 이런 오랑캐 나라들은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 진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또 이상한 거 새로운 걸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이 많이 잘못된 거죠. 세종임금 생각은 신하들의 백성들에게 정말 쉬운 글자를 줘가지고 자기 뜻을 마구 얘기할 수 있게 하자. 그 생각인데 채말리 이하 이 사람들은 그 중국 한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정말 좀 저급한 글자를 가지겠습니까? 라는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서하는 어디? 서하는 탕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디냐 하면은 몽골의 서쪽에 있고요. 그 서하 제국이라고 서하라고 굉장히 유명한 나라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구 지방 아니? 근데 서하는 시노 티베탄 언어를 씁니다. 위구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터키계가 아니고 서하는 그쪽에 중국 티베트계의 어족에 속하는 원래 티베트 고원에 살다가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불교가 굉장히 강했고요. 서하는 다른 말로 당항이라고 쓰고 탕부트라는 나라인데 역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좀 티베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서번을 하고 끌어놓으면은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서번은 이제 티베트니까. 일본을 말하는 거. 예, 일본을 얘기했던 거는 뭐 당시에 일본에서 또 이 사신들이 주로 왔다 갔다 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애들은 맨날 오면은 저기 팔만대장경 인출한 그거 달라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아무 끝까지 안 줬을 거예요. 아니 제 의견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좋지 않을까. 글쎄요. 이게 왜 이런 순서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여진은 만주잖아요. 네. 만주고, 그다음에 서번은 티벳이고, 자, 그래서 이게 주는 정보가 뭐냐 하면은 이 오랑캐 국가들이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언어들의 혹은 이 국가들의 글자를 세종대왕이 참고했겠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글자들을 다 나열한 거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거란 글자가 없어요. 거란자가 이미 벌써 우리 조선에서도 거란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란은 나중에 1911년에 발견이 됩니다. 거란 문자는. 자, 채말리 반대의 상소의 요점은 요건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 4대에 어긋납니다. 중국에 4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면 이런 거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자 외에 문자를 만들어 오랑캐와 같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중화 민족인데 오랑캐와 같아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대주의가 철저한 거죠. 그 다음에 27자만 왜 28자가 갑자기 27자가 됐냐면은 아마 처음에 27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27자냐 28자냐. 결국은 28자로 결정이 됐죠. 자, 27자의 논문으로도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면은 뭐 때문에 그 10년 이상 배워야 겨우 물리가 트이는 겨우 시작할 수 있는 정도겠죠. 그런 한문의 성리의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거 가지고서 시험 입시 공부 뭡니까 관리가 되는 과거 공부를 이걸로 다 하면은 나중에 한문 제대로 다 읽지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에요. 요즘 하고 있는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순 한글만 하면 충분됩니다. 그 다음에 원문으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 이게 자기 뜻을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 건데 그거는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옥사를 얼마나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거죠. 옥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해서 두 가지 더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입에 관리죠. 10여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문서를 고치고 공장 수십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각본
새기는 거죠.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세종임금이 엄청 급하게 서두르는 게 보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갑자기 그냥 정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작업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천하 후세 공이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후닥닥 해치워가지고서 나중에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임금 독단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거 원망을 누가 듣겠습니까? 말씀으로는 뭐 그렇게 하죠. 그건 급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밑줄을 쳐놨지만 세종임금이 무지무지하게 그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요게 이제 늦어진 겁니다. 안 되겠다. 세종임금도 일단 저기 신하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잠잠하게 잠재워 놓고 반대하지 않은 집현전 신하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죠. 공부를 시키면서 자, 이거 새로 만든 글자에 대한 설명서,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 설명서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완성되어서 나온 게 1446년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조금 세종대왕의 진행을 조금 늦춘 효과는 있습니다. 최만희가. 그 다음에 동궁 얘기를 합니다. 문종이 심성이 착하고 곱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리고 세종임금이 논의할 자리가 큰아들 아니면 큰아들 문종이죠. 아니면 둘째 아들 누굽니까? 수양이죠. 수양대고 똑똑한 수양대고 생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 두 아들 그다음 안평은 또 글씨를 잘 써. 그렇죠? 되게 이제 아들하고는 가끔 논의를 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중에서는 동궁이 그렇게 지금 나중에 문종이 되죠. 문종이 제일 열심히 그냥 임금님이 이거 좀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따라하면서 했으니까 몸도 쇠약하신데 이런 일까지 곁들여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채말리를 사대주의가 극심하다라고 하는데 극심한 건 맞습니다. 당시에 사대주의 안 해가지고는 조선이 살아나기 힘들었죠. 그러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려 깊게. 왜냐하면 채말리는 사실은 집현전의 벼슬이 집현전이 뭐였죠? 채말리가 부제학이죠. 예, 부제학이었습니다. 그럼 부자니까 위에 대제학이 있겠죠. 대제학이 누구냐 하면은 예조판서 정인지. 근데 정인지는 이제 일종의 당연직으로서 겸직이었어요. 그래 가끔 와가지고 한번 휙 보고 가면 되지. 맨날 출근부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휙 보고 잘 있어 그러고 열심히 해 그러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채말리입니다. 그러니까 채말리는 어릴 때부터 집현전에서 점점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책임지고 이거 임금님 보니까 너무 심하게 나간다.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자, 임금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고 아주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을 내줍니다. 그 이제 여기서 나왔던 글자들 한번 보시죠. 몽골 문자 하기도 하고 유교 문자 하기도 하고 이게 먼저 보통 우린 지렁이 기어간다 그러죠. 몽골한 문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내몽고에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사람들도 유구르 지방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아까 서하 문자인데 이게 뭐를 한자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한자 기반이라는 건 아실 수 있죠. 네. 이거 말고는 한자 말고는 이렇게 생긴 글자 없지 않습니까? 한자 기반의 한자보다 훨씬 복잡한 글자. 지금 거의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서하 문자가 그 사람들이 불교가 심해가지고요. 종이에다가 금으로 쓴 겁니다. 불경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진 문자인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요거 보이게 하면은 요런 글자입니다. 역시 한자 기반. 좀 간단한. 여진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티베트 문자. 이 티베트 문자입니다. 혹시
익숙하실 수 있겠어요? 동남아시아, 오만이 가면 아예 태국이나 뭐 엄마니 밥 매운 맞습니다. 진짜요? 네. 오만이 저도 엄마 저 옴자랑 다. 자, 요거 여기 옴자죠. 잘생긴 옴자. 네, 사람이 네. 폴짝 뛰는 것 같은 거죠. 그치. 요 시작과 끝에는 여기 9% 비슷하게 음자 서우전하죠. 네. 시작과 끝, 옴. 그 다음에 요 글자 자체가 우리 같으면 뭐 미음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마자냐 항상 아가 붙어 있어요. 자동으로. 마. 이건 나입니다. 엄마, 나. 근데 나자인데 니를 표기하고 싶어 하면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니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음자가 없죠. 없죠. 모음 부호가 있어요. 이런 글자입니다. 엄마니, 그 다음에 이거는 마자가 우리 비읍자 배다 말았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우리 디귿자하고 똑같죠. 이거 두 글자 합해서 밭입니다. 밭. 그래서 디귿이 우리 이 티베 글자가 아니고 나중에 카스파 글자하고 같습니다. 디귿자가. 밭. 그 다음에 이거는 마입니다. 이거. 여기는 이거 마자인 거 아실 수 있죠. 마. 그런데 매라는 발음을 표시하고 싶으면은 위에다가 딱 이런 표시를 하죠. 요거는 이렇게 표기를 했죠. 요거는 이렇게 표기, 살짝 다르죠. 그래서 니, 밭, 매, 홈 글자도 복잡하죠. 육자진언이라고 하죠. 제가 그 네팔 지방 가서 직접 찍어왔습니다. 산에 여기저기 많이 설쳐놨어요. 티베트 문자는 독창적인 문자입니까? 그러면 산스크리트 문자인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 예. 세상에서 자기 문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란 문자. 이것도 한자 기반이죠. 세종대왕이 독창적 아이디어도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런 거 쓰고 있을 겁니다. 한자를 변형에 변형시켜가지고 좀 맞는 거 그런 거 했겠죠. 근데 세종대왕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해서 어쨌든 한자보다 단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채말리가 반대를 하니까 세종임금이 뭐를 내세웠느냐면은 편민을 내세웠습니다. 편민. 백성을 편하게 한다. 이건 애민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저는 애민정신이라고 하지 않고 편민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애민은 모든 임금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어느 왕인들 애민 아닌 분이 없어요. 뭐 혹시 세종보다 애민을 더한 그 왕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애민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정신 이외에 백성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편민. 그래서 저기 세종이 신하를 꾸짖으면서 편민이라는 말을 3번을 사용을 하죠. 뭐 여기 편민, 백성을 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채말리 일행이 이제 설총 얘기를 했어요. 그 저기 이두는 그래도 한자하고 좀 뜻이 통하는데 지금 임금님 만드신 글자는 영 그건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것도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까 내가 설총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 이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데 무슨 적의 그 말이 있느냐라고 일단 신하들에게 설득을 하죠. 그 다음에 만일 원문으로 상강 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정신 효자 연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세종임금은 이제 이걸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말을 이렇게 하자. 옆에서 읽어줘가지고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가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느끼고 행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고 그런 살부사건과 진전사건 안 날 거 아니냐. 백성을 교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번역 작업을 못했죠. 자, 이제 번역은 그 정선자인 성종 때 번역이 됐다 그랬는데 옛날 판본 그대로 하고 그 위에다가 쫙 한글로 적었죠. 이 당시에는 이름이 훈민정음이겠죠. 훈민정음을 적었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 한문 볼 필요 없고 위에 한글만 쫙 읽으면은 뜻이 그대로 두두두두 다 나오기 때문에 직접 읽을 수 있단 말이죠. 1484년에 나온 상강행실도 세종임금의 뜻이 드디어 50년 뒤에 이루어졌다. 예. 자, 세종의 추진년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배들을 가르치고 훈민정음 가르쳤죠. 직접 한번 배워라.
문서를 고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포를 준비했다. 각본을 만들어 반포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했어요. 요 시험 과목은 이걸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어디로 가고 낮으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훈민정음 시험을 통과해야 본시험에 갈 수 있도록 예비 시험에 훈민정음을 다시 보냈어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관리되고 싶은 사람의 공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과목으로 채택했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용비 요청가를 편찬했다. 예. 2배, 네. 죄송합니다. 네. 2배라는 건 관리를 뜻합니까? 2배는 이 관리 이자에다가 배는 이제 그 물이 배자이었으니까 관리들이라는 말인데, 이거 제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글자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2배라는, 요즘은 2배란 말 쓰면 잘 안 되겠죠. 관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운서라는 것은 무슨 시집 같은 거? 아닙니다. 문서는 시집하고 좀 통하긴 통하죠. 문서는 그 중국의 많은 글자들을 이제 우리는 중국 글자를 알려면 뜻을 알고 싶어서 사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시를 짓는데 운이 맞아야 되니까 그 운대로 나열해놓은 사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홍무정이가요. 예, 홍무정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문서라고 합니다. 총칭을 해가지고. 억편도 옛날에는 문서의 방법으로 나가는데, 운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문서를 고친다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홍무정 이런 게 갖고 와서 이거 우리 운하고 안 맞으니까 좀 고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홍무정은 자체가 엉터리 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명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원래 수도가 난징 쪽에 남쪽에 있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북경으로 옮기죠. 예. 그래서 난징 시절에는 뭐 자기들 대충 많이 통했는데 북쪽에 가 보니까 막 발음이 완전 달라요. 달라가지고 자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홍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이 뭐죠? 주원장. 제가 김주원이지 않습니까? 예. 주홍무가 주홍무니까 이제 홍무정운이에요. 예. 주홍무가 이거 표준을 만들자 했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게 두 개 말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두 개를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이 봐도 이상하고 우리 조선 사람이 보니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책이 뭐다? 동국정운이 나옵니다. 예. 동국정운이 나오는데 동국정운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다 보니까 막 우리 지금 그 조선말에는 없는 표기 방법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국정운 방식의 한자음은 50년 쓰다가 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이 실패한 유일한 그 문화 활동이라고 하면 동국정운을 만들어서 한자를 쓰다가 도저히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에 맞아야 돼요. 그럼 그 뒤에 다른 정운책을 만들었습니까? 동국정운 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홍무정운을 참고해가지고 뭐 이렇게 융통해서 쓰고요. 나중에 정조 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동국정운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기 전에 이걸 썼다는 거죠? 한 50년간. 동국정운은 1448년인가 나옵니다. 네, 연구를 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이 책이 6책짜리 두꺼운 책인데요. 네. 6번째.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는 1499년경인가 폐지가 돼요. 이제 더 이상 동국정운 음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나왔어도 훈민정음이 활용이 안 되고 동국정음을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훈민정음이 활용 안 된 게 아니고 훈민정음이 우리 조선말을 쓰는데 그 쓰는 일반적인 글자하고 다른 모양의 글자가 동국정운에 쓰였다 하는 거죠. 예. 동국정운. 우편 같은 겁니까? 동국정은 일종의 우편입니다. 예. 선생님, 저기 운서를 고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운서의 운자가 우리가 말할 때 운을 띈다 할 때 그 운자예요? 그러니까 순한글인 거죠? 아니요, 한자말이죠. 한자말도 있어요? 예, 운을 뗀다는 자체가 운이 네. 그게 이제
뭐 앙엉옹이랄까 여기 운안안 뭐 이렇게 또 딱딱 맞아 들어가는 네네네. 그건 이제 문서를 고침이라는 게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고친 게 아니고 고치려고 했다는 거죠. 고치려고 네, 했다. 고치려고 했다. 그때 이제 고급 문의 거요 같은 그런 중국 문서가 있었어요. 이제 홍무정원도 있었죠. 홍무정원은 조금 늦게 나왔고 늦게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어쨌든 책이 수입돼야 뭘 하니까. 자, 이런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종임금이 신하들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반대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좀 대가 약한 임금 같았으면 이거 안 되겠네. 그냥 나 혼자 만들고 말지. 또 뭐 누가 내 밑에 누가 해주겠지. 그러면 그만뒀겠죠. 세종임금은 안 그랬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날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몽땅 하옥하라 해서 다 가져왔어요. 가방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빼줘라 해가지고 빼줬고 조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한 놈은 기한 보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결국 6개월 안에 또 돌아오고 복직시켜줬어요. 세종임금이 그냥 잠깐 그냥 자기 감정상 혼내주려고 한 거지 뭐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닌 거죠. 신하도 사랑했던 거죠. 다 공부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용비어천, 이거 가짜죠? 가짜면 악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악보도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노래를 이게 정간보예요. 예, 정간보죠. 예. 그러니까 칸 하나가 일정한 음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악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굳이 세계 최초 될 필요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악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그거는 맞을 겁니다. 우리 거를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해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악보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게 악보라는 말씀이죠? 네, 정간보. 정간보라고요? 네, 정간보가 이게 정자 우물정자입니다. 남자 하나가 써 있는 거가 만약에 4분음표 하나를 해봐요. 네. 그러면 16분음 8분음표 두 개가 4분음표 하나니까 네. 8분음표를 표현할 때는 남남 한 칸에 그렇게 쓰고 네. 남황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네. 전문가시군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노래 가사가 적혀 있죠. 불휘 깊은 남과 바람에 옛날에 바람아이 아니 무일사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런데 이 용비어천가를 지은 사람들 쭉 보면은 여기 8명이 몽땅 훈민정음 해례본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 출근해가지고 한 편에서는 용비어천가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훈민정음 해석하고 바빴습니다. 녹봉 받아보기 바빴어요. 근데 아마 이 집현전 신하들 워낙 다 똑똑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일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임금이 또 사가 독수라고 휴가까지 줬지 않습니까? 진관사에 가서 또 절 속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세종임금이 휴가를 어디로 주셨냐 하면 몽골 1년 갔다 오라 해가지고 몽골에 있는 동안에 썼어요. 제 책 2013년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대체로 이 내용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운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발음기호 얘기도 나왔는데 이 훈민정음 상제 목적을 똑바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어떤 선생님들은 이 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정리하고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발음구호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이게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음소문자는 모든 언어 그걸 다 표기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어린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라니 그랬잖아요. 한국어 당시 조선어의 전면적인 표기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예민정신, 편민정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그거를 부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어의 전면적 표기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이 이 글을 읽고 저절로 계몽이 되고 교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글자가 이렇게 다 쓸 수 있으니까 한자음도 정리하고 외국어도 표기해보자 해가지고 당시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 막 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자음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충분히 있지만 그게 애당초의 목표가 아니고 원래 목표는 당시 조선말의 전면적인 표기다 하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훈민정음 책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세종대왕 광화문에 계신 세종대왕입니다. 여기 왼팔에 책을 들고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해례본. 네, 해례본이죠. 혹시 상강행실도일 수도 있지만 해례본입니다. 자, 펼쳐놓은 쪽을 보니까 몇 페이지 펼쳐놨을까요? 거의 중간쯤인데. 어느 내용을 펼쳐놨을까요? 분명히 펼쳐져 있으면 내용이 있을 텐데. 네, 그건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선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20종이 있다. 한국에서 20종을 등록을 했습니다. 매 2년마다 등록하기 때문에 2027년에 또 한 2개 정도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책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는데 하나는 해례본이고 해례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문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봤더니 정말 원본이라서 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혜본이라고 이름 붙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란말삼이라고 적혀있죠. 은혜본이고 이 해례본은 어디 봐도 뭐냐 국지어음 이어중국 해가지고 한자밖에 없죠.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은혜본은 금스름한데 해례본은 좀 누르스름하죠. 네. 세월이 안 느껴지죠. 요거는 1940년에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훈민정음 책을 발견했는데 앞에 2장이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기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머리를 써가지고 앞에 국지어 뭐 이거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우선 은혜본에 있는 그 한문하고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그 내용하고 조선왕조 실록에 임금님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2개를 딱 맞춰가지고 한 칸에 여기 한행에 7행 전체가 7행이죠. 7행에 11자씩 집어넣으면 딱 맞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2장을 기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국보입니다. 좀 기워 넣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가지고 저기 1940년에 기워 넣으면 그건 가짜다 뭐 해가지고 국보에 가짜가 끼어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고 우리 국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훈민정음 책은 이렇게 2 종류가 있다. 근데 해례본은 단행본으로 나왔고 은혜본은 원인석보라는 그 불교 책자 제일 앞에 그냥 권두본으로 붙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책으로 안 나왔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원래 책은 우선 해례본 입에 익었습니다만은 사실 해례라고 사진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책에만 쓰였으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 그 중간에 가면은 중간 페이지 중간 목록으로 훈민정음 해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해례라고 제목을 붙였겠느냐 하면은 해와 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와 레로. 해가 무슨 해냐? 5개의 해가 있는데 이거 뭐 금방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제자해 글자를 만드는 종합적인 인트로덕션이죠. 서론. 그 다음에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한글은 초정, 종성을 딱 끼워 맞춘 글자잖아요. 초정, 종성해. 사실은 초성해 하면 자음에 대한 풀이, 중성해 하면 모음에 대한 풀이 그런 거겠죠. 초성, 중성이라는 것이. 종성해, 합자해. 이거 다 낱낱이 만들어놨으니까 끼워 맞추기. 그래서 5개의 해와
자, 이제 다 끼워 맞춰가 글자까지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자. 당시에 잘 알 수 있는 것. 뭐 감이나 무슨 뭐 두텁이랄까 뭐 이런 거 쉬운 거 그런 글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5해 1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례본이라고 하고 1446년에 처음 나왔고 이게 500년 동안 흔적 없이 사라져 있다가 1940년에 일제 막 우리가 이제 공출해가지고 막 무쇠 꽂히고 녹부르시고 막 갖다 바칠 때 그때 이 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을 하고 다들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딱 그 좋을 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공포가 됐고 97년에 아까 보셨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문물 중에는 1997년에 처음 2개가 등록됐는데 훈민정음과 직지 2개가 97년에 등록됐습니다. 자, 책 자체는 33장짜리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종임금의 서문과 예의가 앞에 4장 붉은 글자, 큰 글자. 그 다음에 집현전 신하들의 해례인데 이건 해례는 5개의 해와 1개의 예가 있다는 걸 아시죠? 마지막에 정인지 서문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문이 2개 있는데 임금의 서문과 예조판서의 서문이 있는 책이죠. 정인지 서문이 왜 이렇게 있냐? 서문 같으면 여기 집현전 신하의 해례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임금과 나란히 서문이 겹친다는 게 불경스럽다가 더 뒤로 빠졌어요. 근데 정인지 서문이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재밌는 그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서문이 아니고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발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발문이라는 그야말로 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약간의 감상에다가 소위 이런 걸 적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인지가 쓴 그런 본격적인 서문입니다. 제대로 서문으로 썼는데 처음에는 임금님 책하고 합본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합본하게 되니까 임금님의 글은 글자를 크게 7행 11자, 신하들의 해례 두부는 8행 13자. 글자 수가 우리 조선의 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저절로 조선의 그 신하들의 글자는 작아지죠. 임금의 글자는 커지죠. 네, 그렇게 만들고 정인지의 서문은 한 줄 내려 한 글자 내려가지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책의 끝부분이면은 서문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서문은 그 뒤에 뭐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정인지 서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별 생각 없이 서문이라고 합니다. 말문의 성격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서문이면은 정말 위에 있고 뭐가 나와 있고, 그 결국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하들을 그 해례본 위에 있던 건데, 임금님하고 겹치기 말에 뒤로 내려갔다. 그런 해석이 제일 맞을 겁니다. 네. 자, 이제 5회 1내 중에 용자 내이기 때문에 저 뒤에 거겠죠? 페이지상으로 뒤에 것이고, 이게 이제 훈민정 해례본의 대표 페이지입니다. 뭐 어떤 단어들을 예를 들어 감, 갈대, 그다음에 콩, 두텁, 누에고치, 노루, 뭐 차, 탈, 아쉬운 것들이죠. 어려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마 같은 것도 있고요. 부흥도 있고, 지금 부흥이지 맨날 부흥이었어. 뱀 같은 거는 마얌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잘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배우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설명서를 만든 거죠. 기가 막힌 책을 만든 거죠. 여기 세종대왕 동상이니까 서원 펼친 부분이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네. 어디 저 전시회를 가면요. 이 페이지밖에 없어요. 용자로 페이지. 제가 여러 차례 갔습니다. 딴 페이지 한번 보려고. 딴 페이지 한번 보자. 안 보여주죠. 어쨌든 이렇고요. 또 한 번 더 갔더니 또 여기 펴놨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정말 24시간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세종대왕이죠. 제가 이제 마음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잘하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 사진으로 봐서는 책이 밑으로 쳐져 있네요. 마음 하나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어머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머. 보이시죠? 네, 용샤레라고 해서. 네. 이거 뭐 누구든지 카메라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요즘 뭐 이런 것도 막
100대 막 땡기고 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보십시오.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다. 용자재가 대표 페이지다. 자, 이 조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남게 한 분은 간송 전영필 선생이다. 이분은 독립운동하면은 다 총으로 이렇게 했죠. 이분은 총을 안 가지고 정말 그 선조 대대로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 썼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이길이 기억해야 하지. 네. 그리고 이 책 간송 전영필이라는 책입니다.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직접 안 보시더라도 자제본 한번 보여드리세요. 기가 막히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읽어버립니다. 간송 선생이 모은 국보와 보물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이 책에. 예. 간송 선생.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분. 아까 훈민정음 해례가 중간 제목이 있다 그랬죠? 훈민정음 해례라는 제목의 부분 있죠. 요거에 이름이 된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자해부터 나오고, 그 다음 초중, 종, 그 다음 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는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 나왔는데, 아무 가치 없지만 지금 책보다는 크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 내용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잘라내가 지금 현재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현재 책은 조금 이렇게 요즘 교과서처럼 생겼어요. 옛날 조선책은 이렇게 깁니다. 요거는 왕실에서 만들었으면 책이 보면 막 품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잘라버렸어요. 왜 상주본은 가치가 없나요? 첫 번째, 훈민정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주본은 앞에 13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에 없고요. 제일 뒤에 또 2장이 없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14장밖에 안 남아있어요. 33장. 근데 위아래는 왜 북글씨가 왜 잘랐냐고요? 이거는 이제 책이 500년, 600년 되면은 책이 흐물흐물하게 물종이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면 거기다 한지를 대가지고 빳빳하게 만듭니다. 뒤에 됐구나, 그죠? 네, 그걸 배접이라 그래요. 저기 됐네. 네,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하얀 이유가 하얀 종이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종이보다 좀 더 크게 바릅니다. 그거를. 그러고는 원래 거는 보이게 하고 고기 딱 맞게 하거나 거기다가 달아야 되죠. 그런데 어찌된 연륜지 안에 그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안 돼요. 이렇게 아랫부분. 그래서 도대체 인사동에 있는 부고사에서 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저희 문화 중심지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미스테리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원문은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것. 원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단지,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뭐가, 글씨가 막 있죠? 글씨는 잘렸죠. 여기 보면 글씨가 반쪽만 남은 게 보이죠? 또 보이고. 그럼 뒷면에 글씨는 또 뭐지? 이면지 썼네요. 네, 이면지에 썼어요. 저는 바로 우리 문화 그 자체입니다. 종이를 맡긴다. 자식을 교육한다. 두 가지. 그러니까 원본은 양면 인쇄를 하지 않고 단면 인쇄가 되어 있군요. 옛날 책은요. 무슨 있나? 종이로. 보통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판이 저기 2장을 찍도록 2페이지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판이 2페이지를 찍어가지고 접죠. 그렇게 하는구나. 접는데 접으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홍합면이고요. 여기 오래되면 여기가 날긋날긋해져가지고 탁 열리죠. 열리면 여기에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네, 뒷면이 있는 이유가.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상주본은요 가치도 없고요 나와도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글 세소책에 썼습니다. 상주본 이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잃어버린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실물 보상 기준이 10% 아니냐? 그냥 10%만 다 줄게. 10%는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을 했어요. 10억 정도는 주겠다. 나 같으면 10억에 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1조라고 붙은 이유부터가 이 사람을
너는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직지신경에 그 정도를 비유해가지고 계산해보자 해가지고 1조라고 계산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1조? 그러면 내가 감방 살고 나오겠다. 감방 살고 나오면 그건 내 건, 1조고 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감방이 몇 년을 먹이겠어요? 3년 4년이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냥 배짱을 부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럼 내 책 내놓게 그 보상금 10%만 다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60 초반대 갈 겁니다. 네. 그러다가 불시에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그럼 나락게 되나요? 네, 아직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은요. 그분은 돌아가시고요. 이미 돌아가시고 그분 집에서 라면 상자 한 개에다가 그 책 집어넣고 다른 헌책 한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뭐 50만 원인가 주고 가져왔어요. 그중에 그 하나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 집 그 처마 고치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려고. 흑역사죠. 우리 그 문헌에서 가지고. 자 이제 정인지 서문으로 가겠습니다. 정인지가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태종이 죽으면서 세종 보고 정인지를 믿어라. 의존해가지고 네 하려 내가 할 정도로 신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지가 머리도 있고 건강하고 하니까 5대 왕을 모신 거예요. 근데 정인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중국의 글자를 빌리니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 같으니 우리 한국말하고 중국 글자 가지고 적을 수는 도저히 없다. 도대체 이 둥근 자루에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어떻게 끼우겠느냐. 일상생활에서 맨날 우리 괭이질하고 하는 사람들 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죠. 동그랗게 만들어야 들어가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대대손손 이 말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한다. 한번 쓰자면 전환무궁, 간이요, 정의통. 간편하면서도 아주 요점을 잡고 있고 정밀하면서도 다 통한다. 이 말이 나중에 계속 해가지고 한글은 이 간단하면서도 완벽하다. 그런 말로 요약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정의지가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먹기 전에 예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요 아침을 먹기 전에라는 해석은 제가 한 해석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 나절에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시경이나 이런 거 옛날 그 당시 학자들이 많이 봤던 중국 고문원을 봤더니 부종조, 아니부자, 마칠 종자, 아침 조자, 아침을 마치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한 뜻은 밥을 먹기 전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논문 하나를 써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부종조를 가장 짧은 시간으로 해석한 사람이 접니다. 아침 낮을하고 아침 먹기 전하고 시간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요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요건 한 4시간 걸리겠죠. 시간 2시간 단축을 했어요. 몇 시에 일어났냐? 예, 아마 대개 6시에 일어난다 치고 관청에 나가는 거 한 8시 반 정도 쳤습니다. 옛날에는 관청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8시에 아마 거의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아마 5시에 깼다 치면 밥 먹는 시간 되면 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갔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녹을 받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 정인지의 이 서문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주옥 같은 그런 서문. 글쎄, 그러네요, 진짜.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람 소리, 하계 울음, 발구름 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합니다. 예. 딱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언어 다 적을 수 있겠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죠. 과장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정인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선에요. 개 짖는 소리만 생각해봐도 멍멍 하잖아요. 개가 뭐 양입술을 모으고 멍멍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오오오 하죠. 완전 다릅니다. 개 짖는 소리는 음향입니다. 근데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음성입니다.
음성은 이렇게 낱개를 뜯어볼 수 있는데 음향은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수가 없죠. 단지 백성의 국민에 따라 가지고 자기 언어에 따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나는 그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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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데 그게 들리죠? 일본 사람들은 왕왕 하는 거죠. 개가 왕왕. 근데 우리는 개가 멍멍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귀에는 멍멍으로 그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돼지가 꿀꿀로 들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돼지 또 딴소리 내잖아요. 와꾸 와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소리 듣는 방법이 달라서 그걸 적을 뿐이지 정확하게 적은 건 아닌 거예요. 정인지가 그 사실을 미리 몰랐지만은 그러나 한자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적을 수 없는 이거를 이 훈민정음으로 적어보니까 적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한 거죠. 네. 뭐 실제로 적을 수도 있지만 그 과다한 추측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명하시니 이거는 임금님의 명에 의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임금님이 설명서 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계를 서술하여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거는 자습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도 되고 자습서도 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책이. 경계가 뭡니까? 경계, 그 전체적인 얼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통 11년 9월 상하. 지금까지 연대가 이 창제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43년 12월이니까 그때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반포를 1446년에 했다는데 실록에는 그 정확한 연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정통은 이제 중국의 그 연호를 썼죠, 우리가. 11년 9월 상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0일로 잡아가지고 이걸 바꿔보니까 10월 9일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지키는 한글날의 날짜가 이 책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확실하게 정해졌다. 이 책이 나온 연대는 언제다? 1940년에 나왔다. 1940년 이전에는 제대로 된 날짜가 없이 혹은 창제일을 기념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반포일자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창제도 중요하지만은 반포일, 온 백성이 알 수 있게 한 그 3년간의 그 시험 기간을 거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포일. 참고로 북한은 창제일을 기념합니다. 1월 15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자, 이제 글자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이 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또 이거 길게 얘기해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설, 순치, 후, 그러고 복잡하니까요. 제가 몇 글자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째, 백성을 위한 글자다 하는 거,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은 글자는 관리들의 무기죠. 백성들이 몰라야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어요. 얘들까지 글자를 알아가지고 꼬치꼬치 묻어서 하면 골치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관리의 것이죠. 무기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걸 온 백성에게 다 줘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걸 노예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유일의 창제자와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창제자와 창제 원리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제자 알 수 있는 글자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들 역사 기록에 적어놨거든요. 우리 왕이 무슨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 이제 만든 걸 보면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바꾸어가지고 채택을 했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것은 세계 유일의 창제자와 창제원을 알 수 있는 문자이고 이제 문자의 가장 발달한 단계가 음소 문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영국의 제프리 샘슨이라는 학자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음소 문자라고 해가지고는 이 글자의 이 정밀성을 표기를 말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차라리 자질 문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질 문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음소 문자 정도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보고서 더 감탄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요. 자질 어떻게 써서 자질입니까? 자질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질하고 똑같습니다. 자질인데, 언어학에서는 자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언어 단위가 가지고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하나를 자질이라고 합니다. 피처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처. 한문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자질요, 그거 좀 한번 휴대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요즘 한자가 잘 없더라고요. 자자는 왜 제가 자원이라고 그럴 때 자자. 예, 그 차자 밑에다가 조개 태자. 그다음 질자는 질자고요. 그래서 그걸 피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글은 자질 문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하고 제가 이제 이걸로 소리 내 볼게요. 가, 카, 할 때 흐가 나오죠. 가에 비해서 하는 자질이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줄을 한 개 더 쳤죠. 그게 자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죠. 다에서 타 하면 하는 소리 들어가니까 디귿에다가 줄 하나 더 쳤죠. 그게 자질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보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미음에다가 줄 한번 쳐보자. 미음에다 줄 치면 뭐가 되겠어요? 비읍이 안 되죠. 날일자가 되죠. 디자인 감각으로 이 날일자 만들어가지고는 딴 거하고 안 어울려. 세종임금이. 이거는 양쪽에 기둥을 올리자. 이거 비읍.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머리도 좋았고 음감도 절대 음감도 있는 분이지만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음자도 사실 입구자를 닮아가 세종대왕이 직접했어요. 야 이거 한자 입구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이제 조금만 나옵니다. 목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입술은 이제 네모로 쓰자. 그 다음에 미음에서 무가 그 하면 같은 자리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핵을 더 보태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날일자가 돼가지고 제가 안 보인다. 양쪽 기둥을 세우고 또 핵이 하나 더 보태지면 옆으로 벌렸어요. 미음, 피읍은 조금 독특한 글자들이죠. 근데 그 전체 디자인 감각적으로는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제된 글자라는 것은 여러 글자의 그 기원들이 있지만 한글은 기원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만 알파벳, 아까 로마 글자였죠. 로만 알파벳이 된 초기의 페니키아 글자인데 아직까지 그림 모양이 좀 남아있죠. 그림 모양이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지만 이 글자들의 특징이 혹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연관성이 없었군요. 모음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이 사람도 자음 글자. 세상에 모든 글자는 다 자음 글자만 있습니다. 그걸 출발했어요. 그런데 세종임금 아까 그저 글자 봤죠? 엄마니 반매홈에 그냥 맞자로 모든 걸 맞자로 해놓고 이걸 올리주면 미가 되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 매가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 보셨죠? 그렇게 모음은 그냥 구별 부호 정도로. 근데 세종임금 어떻게 했어요? 초성자, 중성자, 처음부터 대등한 자격을 딱 만들어냈죠. 이건 뭐 획기적인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림이 좀 남아있는 페니키아 문자, 그 다음에 파스파 문자라는 게 한글이 처음에는 티벳 문자를 본다 쓸 거다. 산스크리트 범자를 본다 쓸 거다. 그러다가 이제는 파스파 문자를 본다 쓸 거다 하는데 사실 파스파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디귿, 티읕, 미음, 지읒, 시읒 다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글자라는 거는요,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동그라미, 점,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맞아요. 그걸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로마자 한번 보세요. 로마자의 H자, 우리 애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자의 O자, 우리 이형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걸 닮았다고 합니까? 아니죠. 글자들은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를 닮을 수가 있는데 원리적으로 거기서 가져왔으면 그 가져온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온 거다라고 하지만 파스파 문자하고 우리는 그런 되게 관련이 전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참고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 택시 처음 만들 때 이태리 피아트 차 가져와가지고 다 뜯어봤어요. 부품 하나하나 다 뜯고 번호 다 붙이고
뜯어보고 다시 붙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차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최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을 수 있는 글자 다 모아가지고 옆에 문종 내려놓고 아마 같이 작업했을 거예요. 표시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럼 최정병이 저런 글자를 다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최만리가 그 상소문을 보낼 때 이 서하랄까 서번이랄까 이런 글자들을 그 우리도 그런 글자를 가진다면 우리가 오랑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아, 태종이 보니까 요놈이 공부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신하시켜가지고 야, 그방에 책 몽땅 빼라. 그래서 최종 보고 있던 책 다 뽑아갔어요. 낭망을 했죠. 인전이 뭐 입고 사나 그렇게 했죠. 근데 병풍 뒤에 책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책이 구소수관이라는 책인데 구양순과 소동파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예요. 편지글 그거를 가지고 막 달달달 딴 거 이제 딴 책이 없으니까 이 책만 읽은 거죠. 뭐 100번 1000번 읽었을 거예요. 그만큼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디자인 감각 좋고 음악에 천재적인 감각이 있고 그다음 국방까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과학에 가지고 전문까지 하시고 뭐 도대체 한 임금으로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지구인이 아니다. 우주인이다. 우주에서 왔을 거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런 걸 맞이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호민대원 창제의 배경 쭉 그냥 한번 이거는 거기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되네요. 자, 이제 창제 원리 1. 상형. 상형 무슨 상형?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이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어처럼 상형 문자의 상형이 아니고 발음기관을 상형했다. 상형한 기본 글자는 5가지고 아설, 순치, 후음의 기역, 미연, 미음, 시옷, 이음 5글자. 그죠? 대체로 뭐 미음, 시옷, 옛날 조선 사람은 이빨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치열로 봐도 되고 디자인 감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뭐 이빨이 이렇게 생겼으면 입술은 왜 네모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해하실 점은 뭐 기역, 니은은 현 모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할 때 아 소리 내지 말고 하면은 새가 이렇게 잇몸에 닿아 있죠. 요걸 뽑아내죠. 니은점. 이렇게 된 거죠. 니은. 자, 그렇게 해서 5글자를 만들고 획이 세워지면은 소리가 세워지면 한 획을 붙여라 혹은 한 자지를 붙여라 라고 해가지고 획. 그래서 기역의 기역, 니은의 디귿, 디귿의 티읕, 미음의 비읍, 티읕이 가획. 자, 그러면 큰 원리 2개, 상형과 가획. 그렇죠? 그 다음 작은 원리 2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서와 연서. 기본 글자는 이미 상형과 가획에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죠. 거기다가 병서하고 그 병서를 까따빠따 하고 합영병서라고 스트, 부츠, 부스그 등등 글자를 나란히 넣는 거. 네. 그거를 병서는 나란히 쓰기고 연서는 띄어쓰기 아래 위로 피읍 밑에 동그라미, 피읍 밑에 동그라미, 뭐 미음 밑에 동그라미 그렇게 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음자의 창제 원리는 크게 2가지 상형과 가획 그리고 제3의 원리 병서와 연서 됐죠? 글자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모음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모음자는 천지인이죠. 천지인에 가지고 만들었죠. 그것도 역시 합성으로. 그 다음 이제 다 됐으면 합해라. 합해라는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즘 챗GPT가 유행해가지고 야 이거 한번 그림 그려봐 했더니 그려주는데 레고 게임을 하듯이 자 초성자 하나 가져와 중성자 가져와 중성자 가져와 해가지고 딱 붙여보니까 이건 한자가 됐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원리사는 합자를 해가지고 하나의 네모난 사각상자 속에 넣는 음절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왜 음절 글자로 만드는데 사각형 왜 만들었느냐?
아무래도 한자하고 어울러 써야 되기 때문에 세종임금이 지금부터 한자 폐지, 한글 전용한다 이랬으면 아마 나라가 안 돼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중국 등살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 한글도 쓰고 한자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모꼴 속에 딱딱 집어넣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자, 아래 아, 그, 이가를 가지고서 아야, 오, 우어를 만들었고요. 모음 조화도 이해하고 있었고, 아까 보셨듯이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이게 그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글자, 히브리 글자인데 이 굵은 글자 이건 자음 글자예요. 이 위에 뭐 점 한 개, 그게 밑에 점 세 개 막 이상한 거 붙어 있죠. 그게 모음 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후별 부호로서 사용된 것이지 1대1로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글자가 아니었다.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자음자, 모음자를 만들어가 딱딱딱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음절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인쇄물이 없는 건데 훈민정음에서 글문 한글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일본하고 1870년에 처음 맺었죠. 일본은 가나 글자로 자기들 조약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조선 글자 아니죠.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82년에 미국과 드디어 조약을 맺습니다. 자, 미국은 영어로 적었겠죠? 자, 우리 조선은 뭘로 적었습니까? 역시 한문으로 적었어요. 역시 한문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1882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깨었어요. 생각이, 야, 우리는 우리 글자가 있는데도 이 조약문에 우리 글자 못 쓰고 중국 글자 써야 되느냐. 그리고 청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청나라가 뭐 아편 전쟁에서 막 다 저기 깨지고 서양 열강의 침입을 받고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1888년에 맺을 때 마지막 아직 돼 있죠. 조선국 문자로 번역하여 라고 해가지고 조선국 문자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약에서도 드디어 조선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1888년.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우리가 각성하고 이 언문 또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894년에 고종 31년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지금 한문으로 된 내용입니다.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북한문을 번역한다. 이게 1894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옛날 경우는 가보경장, 요즘 말로는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나온 말이죠.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에 칙령을 반포를 했어요. 칙령을 반포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한문이 아닌 이 언문이 섞인 것으로 반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하는 순간 바로 그 내용 그대로 따라간 거죠. 물론 언문을 썼다고 해서 보십시오.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서 하며 본을 삼고 한역을 구하며 혹국 한문을 혼용홈. 뭐 우리 글자는 겨우겨우 여기저기 끼어들어 있을 정도긴 하지만은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실록에 드디어 우리 한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고종실록은 이 철종까지만 조선실록이고 고종실록부터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 고종 죽고 난 다음에 또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 조선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쪽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칙령에도 쓰기 시작했다. 1895년. 이제 이렇게 쓴 게 겨우 15년이었다는 거죠. 1910년에 일제의 나라를 뺏기면서 그리고 군주를 교과서도 나왔고요.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그때부터는 국어라고 하면은 국어는 조선어입니다. 국어하면 일본어입니다. 그 국어를 일본어로 말하니까 그럼 우리말은 어떻게 하느냐? 국어라고 하면 안 되고 조선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문 하면은 일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은 이름이 따로 나와야 되겠죠? 그 주시경 선생님이야 이런 그 제자들이 한글이라는 글자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 시대가 1900
한글이라는 글자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3년, 14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은 원래 큰 글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시작할 때는 한나라 글,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경 선생님이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은 한국어,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이 생각한 것을 규명했던 애국자, 성각자였다. 그래서 한글학계는 주시경 선생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17년 동안 지금 이어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